예,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강을 좀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 장래, 미래가 이제 걱정이 되실 거고, 또 과제 작성하는데 10년간 도전, 성공, 인생 설계도 하셔야 되고, 또 해서 제출도 하셨겠지만, 보완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국 경제가 어떻게 기적을 일구었는지, 보통 세계에 알려지기는 이제 한강의 기적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 역사적인 스토리들을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떠한 것들의 요인에 의해서 한국 경제가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따라오지 못할 짧은 기간에 이러한 기적을 일구었는지 그를 정리해 보았고, 그리고 이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꼭 갖추어야 할 자질, 그래서 미래 설계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그러한 특강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루어볼 내용은 이제 한국 경제의 기적 테마를 하나 크게 설정하고, 그 다음에 장래 인생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전략을 구사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는 코너 도전명언입니다. 여기 누군지 다 아시겠죠? 하버드 대학교를 다니다가 때려치고 친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립한 그러한 인물, 빌 게이츠죠. 이름이 참 잘 지어놓은 것 같아요. 빌 게이츠 그러면 빌, 돈 아닙니까? 돈. 게이트, 문, 돈 들어오는 문이다. 그대로 지금 뭐 돈을 그냥 갈퀴로 주워 담고 있죠. If you are born poor, 만약에 당신이 가난하게 태어났다면, 그렇죠? 가난하게 태어났다면 그건 누구의 잘못이에요? It's not your mistake. 당신의 잘못은 아니다. 그거는 그 얘기인데, 그렇지만 but if you die poor, 죽을 죽을 때 가난하다면 그건 누구 책임이라고요? It's your mistake. 그것은 바로 당신의 잘못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은 뭐 흙수저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성공이냐 실패냐로 만드는 것은 결국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실패로 인생을 마감한다면 결국 남 탓이 아니고 주변 탓이 아니고 환경 탓이 아니고 부모 탓이 아니고 누구 잘못? 내 잘못이다. 그런 걸 깨닫고 우리가 인생을 준비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아주 좋은 말이 되겠습니다. 노력하는 데는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반드시 결과가 맺어집니다. 제가 노력해본 결과, 목표 세워놓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뛰어본 결과, 하루 10시간 이상 책 속에 빠져서 노력해본 결과 못 이룬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퇴직할 때 소방청장까지 꿈을 꿨었는데 청장은 못하고 소방본부장으로 마감을 진 것이 아쉬워서 다시 태어나도 소방공무원이 돼가지고 소방청장까지 할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한강의 기적의 원동력을 제가 좀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크게 한 7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우리나라가 왜 세계에서 유례없이 짧은, 뭐 사람마다 30년이다, 15년이다, 50년이다 이렇게 각각 틀립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30년 이내에 세계에서 깜짝 놀랄 한강의 기적을 일군 나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적의 원동력은 뭐였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1962년부터 1996년까지 시행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박정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이 1차부터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까지 추진하다가 김재규의 총탄에 서거하신 거죠.
유경수 여사는 문세광의 총탄에 돌아가신 거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포스트레이드인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정리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하나하나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역사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 살아가는 보람도 느낄 수 있는 거고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냐? 저는 파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를 보낸 것. 1963년부터 80년까지 간호사를 보내고 또 광부를 보내고 이렇게 한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그 달러를 들여오는 그러한 원동력이 돼서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됐고 또한 중화학공업을 일으키는 모티브가 주어진 겁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월남 파병도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1965년 9월 25일부터 파병돼서 1973년 3월 23일까지 5만 5천 명이 파견이 됐죠. 이세호 사령관이었고 당시 파견 사령관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부 고속도로 건설이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1970년도 6월 27일 날 완공됐는데 총 429억 원을 들였죠. 2년 5개월 만에 완공됐으니까 완공하는 기간도 뭐 세계에서 따라오지 못할 기간에 달성한 거고 예산도 세계에서 뭐 이렇게 적은 돈으로 고속도로를 건설했다는 것은 기적이죠. 만약에 그때 반대하고 안 했다면 10년 후에 건설했다면 얼마가 들었을까요?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갔겠죠. 다음은 이제 중화학공업 건설이 되겠습니다. 자, 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은 수출 100억 불 달성을 화두로 꺼냈습니다. 근데 본래 81년까지 한다고 목표를 세웠는데 77년도에 달성이 됐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벌어진 겁니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거죠. 부르도자처럼. 다섯 번째는 이제 중동건설에 오일머니를 들여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973년도부터 80년대 최초의 개척을 한 기업은 사만기업입니다. 사만기업. 사우디아라비아 고속도로 건설 수주를 시발로 해서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중동에 진출을 해서 엄청난 오일 머니를 들여오게 된 거죠. 여섯 번째는 뭐니 해도 포항제철 건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이제 박태준 포철 회장 당시 일본하고 가서 협정을 해가지고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차관 1억 불, 총 7억 불을 받아들였죠. 이건 사실 딴 데 쓰라고 우리가 한 건데 사실 위안부라든지 강제동원 징용된 사람이라든지 뭐 이러한 징병된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보상을 해줘야 될 걸 청구권 자금으로 1억 불을 전용을 했습니다. 1973년 7월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은 1974년 12월 대일 민간 청구권 협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무상 3억을 받아오게 되죠. 다음. 그러면 제가 나누어 드린 7가지를 하나하나 핵심만 시간이 없으니까 핵심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파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눈물로 일구어낸 한강의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파독 광원과 간호사에 잊혀진 애국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박정희 집권, 물론 쿠데타로 집권했느냐 군사혁명이 성공한 거냐 갑론을박하지만 뭐 쿠데타로 집권한 거는 사실이죠. 성공한 쿠데타이기 때문에 이제 혁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여러 가지 갑론을박들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결론은 역사가 심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들이 자유적으로 생각하는 건 그건 개인의 자유입니다. 쿠데타다, 군사혁명이다. 뭐 저는 사실은 쿠데타는 쿠데타인데 성공한 쿠데타니까 혁명으로 봐줄 수도 있다 하는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집권하고 나서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돈줄을 얻어내기 위한 사연이 기가 막힙니다. 자,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나서 바로 직후인 1961년 11월 미국의 원조를 기대하고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찾아간 박정희 대통령은 문전박대 당합니다. 문전박대 뭡니까? 맞아주지도 않고 쫓아냈다는 거죠. 너 쿠데타 일으킨 놈이 어딜 찾아오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푸대접을 받은 거죠. 기댈 수 있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었지만 국교도 없는 나라에 어떻게 돈을 빌려주느냐. 일본에서는 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우리나라 36년 지배하고도 비참한 거죠. 라인강의 기적으로 불리며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던 서독은 패전을 딛고 연평균 8%대 성장하는 것을 주목을 이때 박정희 쿠데타 집권 세력들이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전쟁의 잿더미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보자라는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서독 차관 사절단으로 당시 중앙대학교 교수였던 백영훈 씨를 특사로 임명해서 보냅니다. 네, 그분의 증언입니다. 지금의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의 선친들이 걸었던 눈물의 길이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유학생으로 서독 뉘른베르크 에를랑겐데에서 이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한 독일의 경제학 박사 1호 백영훈 씨가 되겠죠. 독일의 경제학 박사 1호. 당시 중앙대 교수를 했죠. 그래서 통역관으로 합류해가지고 독일에 가서 대학 은사를 일주일간 찾아갔지만 만나주기를 거부당하고 매일 새벽 6시에 그 은사의 사모님이 나오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나오면 저를 살려주세요. 장관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간청을 계속 하니까 일주일 후 차관과의 약속을 얻어내게 됩니다. 2년 뒤 독일 총리가 된 경제차관 루트비 에르하르트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극도 정성이고 정성이 하늘에 닿으면 뭐든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1961년 12월 11일 한국 사절단은 마침내 루트거 베스트리크 차관과 만나게 되고 이튿날에는 장관까지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1억 5천만 마르크, 당시 이제 달러로 얘기한다면 3천만 달러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뭐 1961년도에 3천만 달러라고 하면은 상당한 금액이죠. 상업 차관을 빌리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성공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얼싸안고 그냥 난리가 났죠. 이때 또 슈미트 과장은 다음날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다시 나타나 지금 서독은 탄광에서 일할 광부가 모자란다. 급여를 담보로 해서 이제 광부를 보내줄 수 있느냐 이런 요청을 합니다. 웬만한 데는 다 판에 지하 1000m를 파고 내려가야 하는데 너무 뜨거워서 다들 나자빠져 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을 다 필리핀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다 불러다 일을 시켜보고 파키스탄 뭐 다 불러봤지만 일을 못하고 빠져나온다 이거죠.
파키스탄, 터키 노동자들도 다 도망갔다. 혹시 한국에서 한 5,000명 정도를 보내줄 수 있겠느냐. 간호조무사도 2,000명가량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 백영훈 원장은, 중앙대학교 교수였던 백영훈 원장은 즉시 신흥균 주독 대사를 찾아서 그 주독 대사에게 백 원장의 말을 듣더니 신대사가 이제 백 원장이 이렇게 전달해주는 노동부의 슈미트 과장이 한 말을 전달해 주니까 5,000명이 아니라 5만 명도 가능한 것 아니냐고 말을 하고, 달러와 일자리가 부족한 한국으로서는 마다할 일이 아니었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당시 소득 광부의 한 달 임금은 국내 임금의 7 내지 8배, 비행기 자체를 타기도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한국의 실업률은 무려 40%에 육박했죠. 지금보다 훨씬 더 비참했죠. 1인당 국민소득은 불과 얼마야? 79달러밖에 안 된 거예요. 79달러. 그때 필리핀이 170달러, 태국이 260달러니까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이때 북한도 우리보다 훨씬 몇 배 더 잘 살았죠. 제가 정확한 것은 지금 기억 못하는데 240달러 됐든가 그랬을 거예요. 북한 쪽에. 왜 그러냐면 일본 놈들이 우리 36년을 지배하면서 북한에 자원이 많으니까 북한 쪽에다가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을 많이 확충을 했어요. 철도 건설이라든지 발전소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그대로 놔두고 적산 재산이란 가옥들을 그대로 놔두고 간 거 아닙니까? 우리 남한도 북한도 다 놔두고 간 건데 북한이 훨씬 나았었죠. 전력 사정이라는 모든 게. 근데 지금은 거꾸로 완전 뒤집혀서 비교도 안 될 정도가 됐죠. 한국 외환보유고 잔액이 기껏해야 2천만 달러도 되지 못했던 시절이니까 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IMF 때도 작살났는데 이때 2천만 달러는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죠. 1차 광부 500명 모집에 무려 2,894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이것도 뭐 서울대, 연대, 고대, 토목과 출신들도 막 몰려들고 뭐 우리나라 사람들 그때 당시는 서류 속이는 데는 뭐 박사 아니었습니까? 박사. 2,894명이 몰렸습니다. 6대1의 경쟁. 6대1의 경쟁. 신체검사에서 실격된 1,600명을 제외한 1,300여 명 중 절반이 광부 경력이 없는 고등 실업자임이 밝혀진 겁니다. 노동청 관계자에 의하면 이들 광부 모집에 응모한 가짜 광부들이 300원 내지 500원으로 가짜 뭡니까? 광산 취업 증명서를 사가지고 제출한 거예요. 이 증명서 중에서 유령 광산 20여 개소가 발견됐고 대졸자가 무려 30%이나 됐다고 하니까 얼마나 우리나라의 환경이 비참했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취직할 때만 해도 뭐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죠. 1개월 딱 공부해서 서울의 지방소방사 공채에 합격하고 파주시의 농협사업 사무직 공채에 합격을 했으니까요. 지금은 여러분들 택도 없죠. 1년은 빡시게 하루에 10시간 이상 투자해야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파독의 배경을 보면 당시 서독은 동독의 광활한 지대를 개발할 광원이 절대 부족했습니다. 광부가 부족했다는 거죠. 광부가. 그리고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할 기본적 수요 인원도 택도 없이 부족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 대한민국은 어땠느냐 그 건이. 서독은 이렇게 인력이 부족해서 몸살을 앓고 있을 때 대한민국은 6.25 전쟁 후부터 이어진 경제적 빈곤 현상을 타개할 기본적 자금이 필수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시절이 됩니다. 혁명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집권을 했어도 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또 수출 공산품의 상품성이 아주 현저히 떨어졌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메이드 인 코리아 그리면 뭐예요? 저질 상품이라고 소문났죠. 외국 나가면 메이드 인 코리아가 저 구석지에 몰려있고 텔레비전 같은 것은 그냥 LG나 삼성 제품들이 전부 그 먼지가 쌓여서 구석지에 처박혀 있고
손톱깎이 같은 거 있어봐야 뭐 몇 번 쓰면 고장나고 이런 정도의 나라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천지가 개벽됐죠.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져서 1963년 12월 23일 선발대 광원 일진이 500명이 파독이 되고 간호사 일진 1126명이 파독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1977년까지 간호사 1만 226명, 76년까지 보내지고 광원은 7,932명이 파견되게 됩니다. 이때는 보릿고개를 경험한 세대죠. 보릿고개. 보릿고개라는 건 여러분들 아마 이해를 못하실 텐데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때 당시 저도 어렸을 때는 아침은 건너뛰고 점심은 남해로 때우고 저녁은 숭늉으로 때우고 이런다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보리개떡 하나 가지고 살고 하던 시대니까 제가 말한 것도 거짓말이죠. 아침을 건너뛰는데 저녁에 숭늉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당시 어렸을 때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국민학교 때 라면이 어디 있습니까? 라면도 생산 안 됐죠. 굶기를 밥 먹듯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려웠어요. 저는 또 촌놈 출신이니까 경기도 파주군 금천읍 매끈리 상곡동 630번지 산산 골골 짝짝에서 태어났으니까 지금은 도시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파견됨으로 말미암아서 차관이 1억 5천만 마르크의 대가를 받게 되죠. 3천만 불. 3년간 노동력과 노임을 담보하는 조건으로 받게 됩니다. 과정이 어려웠죠, 사실. 대한민국을 믿고 돈을 빌려줄 차관을 줄 수 없으니까 결국 사람을 빌보로 잡아서 사람을 광원과 광부와 간호부, 그때 당시는 간호부죠. 간호부를 잡아두고 그 조건으로 해서 차관을 빌려준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업무는 뭘 했느냐? 파독 근로자의 업무하고 근로조건을 보면 자, 광부들은 깊이가 1000m나 되는 또 온도가 그 안에 내부 온도가 40도. 40도면 뭐 끔찍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실내에 20도만 맞춰놓고 생활을 하는데도 지금 이불을 못 덮고 잡니다. 열이 나가지고. 그냥 배만 수건 올려놓고 자지 그냥 홀딱 깨벗고 잡니다. 40도의 환경에서 광물을 채취를 했습니다. 1964년부터 79년 사이 광원 가운데 무려 65명이 사망을 했는데 이 중에 27명은 지하경에서 작업 중에 근무 중에 사망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당시 간호부, 지금은 간호사지만 환자를 치료하는 일이 아니었죠. 환자를 돌보는 일이 아니었고 딱딱히 굳어버린 시체를 닦는 일을 했습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섬섬옥수 고운 아리따운 처녀들이 딱딱히 굳어버린 시체를 닦을 때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고름도 나오고 뭐 별게 다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독일 국민들이 친절하고 성실한 우리 대한민국 간호부들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이름을 붙여줬습니까? 코리아 에인절이다. 한국의 천사다. 기가 막힌 거죠. 우리는 뭐 가가지고 하루 8시간 노동이 아니라 뭐 10시간이건 12시간이건 돈만 더 받을 수 있다면 그냥 저 게으른 필리핀, 인도네시아, 터키 이런 나라들 더운 나라에서는 뭐 먹을 거 없으면 나무에 올라가서 바나나 따먹고 그러면 되니까 원숭이 새끼 뭐냐 그 일을 못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면, 협동, 자조, 새마을운동의 모터대로 부지런한 국민이죠. 파독 당시 근로계약 조건이 있었습니다. 3년간 귀향을 못 가게 하는 게 귀향 금지 조건. 또 적금의 일정액은 무조건 송금해라. 대한민국으로. 이런 조건. 근데 한 달 급여 중에 일정액도 무조건 송금해라. 이런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해야지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에서 할 일이 없는데. 자, 명언.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자본금이다.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공통적으로 다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 자본을 잘 이용한 사람에겐 뭐가 따라요? 승리가 따릅니다. 아비난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24시간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주어진 시간, 하루 10시간 이상 4시간으로 잘 활용하는 사람은 10년 후에 엄청난 변화, 자기 자신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세월은 거짓말하지 않고 노력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엔 공짜가 없습니다. 노력한 만큼
반드시 결과가 창출됩니다. 승자는 구름 위에 뜬 태양을 보고 패자는 구름 속의 비를 본다. 여러분, 구름 위에 뜬 태양을 보고 싶습니까? 구름 속의 비를 보고 싶습니까? 태양을 봐야 되겠죠. 도스토옙스키의 말이죠. 예. 자, 파독 광부의 삶은 어땠습니까? 헬멧, 안전화, 물통 4리터, 무릎 보호대, 충전 배터리 이런 거를 중무장하고 지하 막장 800m 이상 갱도 1000m까지 들어가는 갱도에서 무려 16시간을 근무했다니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면 못하는 거죠. 16시간 근무 상상을 해보십시오. 요즘 이렇게 한다 그러면 다 아마 젊은 사람들 그냥 나자빠질 겁니다. 글리가우프, 죽지 말고 살아서 지상에 올라와라. 죽지 말고 살아서 지상에 올라오라는 얘기죠. 우리나라 외화 수입의 당시 파독 광부의 삶이 3분의 1이 우리나라 외화 수입을 차지했으니까 엄청난 거였죠. 1977년까지 독일 간 광부가 7,968명. 대통령의 눈물, 현장에 가서. 한볼은 탄광, 1964년 12월에 울음바다가 됐다고 합니다. 가난 때문에 이역만리 지하 수천 미터에서 일하는 새까만 얼굴을 보니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이렇게 못 살지만 후손들에게 잘 사는 나라를 물려줍시다. 이때 유경 여사도 함께 갔는데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얼싸안고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파독 근로자의 근로 현장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광부들이 이제 일하러 가는 모습, 아리따운 간호부들의 모습, 간호부들이 환자를 돌보는 모습, 지하갱에 들어가는 모습,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때 현장에 박정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대통령이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연설을 이어가지 못할 때에 모두가 눈물 바다가 돼서 얼싸안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결국 파독의 배경은 한국과 소독의 조건이 맞아 떨어진 거죠. 담보 요구를 한 거죠. 담보. 한국에다가 소독이 담보를 요구한 게 1977년까지 간호사 광원 7,932명 지원, 상업차관 1억 5천만 마르크 지원, 이런 것이 서로 맞아떨어져서 3천만 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간호사와 간호부와 광부를 파독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동독 서독 다 합쳐져 가지고 통일 독일이 됐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저 북한의 독재 정권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파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과연 어땠냐 하는 걸 살펴보면 실질 경제적 효과는 상업차관 1억 5천만 마르크, 3천만 달러, 해외 송금으로 인한 한국의 GNP가 상승했죠. GNP가 상승해서 연간 5천만 달러. 이것이 월급의 몇 프로? 70 내지 90%를 한국에다 송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 발전의 원동력이 됐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인력 수출을 하는데, 전 세계 인력 수출을 하는데 기틀을 잡은 것이 되겠죠. 대한민국의 국민의 성실함, 근면 자조 협정 정신에 놀라서 그러한 인력 수출의 기틀이 잡혀진 것이 된 겁니다. 한국의 근면성,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상승되고 결국 이것은 대외 신임도가 상승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와서 인력 수출의 기틀이 잡힌 거죠. 한국인들의 성실함에 독일의 국민이 코리아 엔젤, 한국의 천사라 부를 정도로 한국인의 성실도에 놀랐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저 따뜻한 나라에 살던 사람들은 가서 8시간도 못 견디고 갱에서 빠져나오고 그러는데 우리는 오히려 16시간씩 노동을 하면서도 더 하고 싶어 했다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자, 파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차트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1970년도부터 1990년도까지 GNI하고 GNP 상승하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빨간 분홍색 계통이 GNI가 이제 나타내주는 그래프고, 파란색 선이 GNP를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70년도에는 이 땅바닥, 바닥에 70불, 80불 이런 상태에 있다가 1990년대 가서는 3,000불, 3,000달러가 넘고 GNP도 2,500달러가 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 이제 도표로 정리되어 있죠. 1970년인가요? 70년대 81억 달러에 불과했던 것이 1980년도에 가서 638억 달러로 늘어났으니까 거의 4배 정도가 늘어난 거죠. 얼마나 큰 경제적 성과입니까? 파독으로라는 경제적 효과가. 그런데 그렇게 고생을 했던 파독 근로자의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높은 한국 물가로 인한 귀향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은퇴를 하고 연금으로 독일에서 살고 있는 파독 근로자들, 한국의 경제발전과 물가 상승으로 연금으로 조국으로의 귀향이 어렵다.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귀향 포기 가정이 대부분이다. 이런 상황입니다. 파독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한인 사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귀향을 하지 않고 현재 독일 내에 한인회를 구성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독일 내 한인은 1세대, 2세대로 이어지는 한인회는 총 3만여 명이 지금 살고 있고, 귀향을 하지 못한 1세대를 위한 복지 노력이 한인회를 중심 삼고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남부지역 교포 2세 학생 부모 살해 후 자살한, 이것은 동양인에 대한 컴플렉스를 안겨준 사건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렇겠어요. 교포 2세들은, 교포 1세들은 광원이나 간호사에서 은퇴한 뒤 연금을 받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경제적으로는 대부분 넉넉하지 않은 편이고, 1세들은 한국에 가서 노년을 마치기를 원하지만 정작 한국을 방문했다가 돌아오면 한국에 가서 살기 어렵겠다라고 하는 거죠. 수십 년간 독일에서 살아온 데다 경제적으로 기반이 없고 한국에 친지도 없는 사람은 돌아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처지다 하는 것이 당시 한국 대사관 이용현 영사께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우리나라를 일으킨 두 번째 사건은 뭡니까? 월남 파병이죠. 월남 파병. 주둔기간은 1965년 9월 25일부터 73년 3월 23일까지 대한민국 국군 5만 5천 명이 사이공에 본부를 두고 갔었죠. 이때 사령관은 이세호 사령관이죠. 월남 파병 배경을 이제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병의 배경은 초기만 해도 미국은 한국군 파병 제안에 오히려 소극적 반응을 보였어요. 원래 미국이 요청을 한 게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달러가 필요해서 요청을 한 거예요. 먼저. 그러나 월남전 상황이 시궁창으로 흘러가면서 미국의 입장이 변한 거죠. 1963년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 이후 대통령직을 승계한 린든 존슨이 베트남에서 베트남 중립화보다는 군사행동 강화를 해결책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존슨은 1964년 4월 기자회견에서 동맹국들에게 베트남 전쟁 참여를 요청하면서 이른바 더 많은 깃발 정책, More Flags 캠페인, 더 많은 깃발 정책을 표방했습니다. 결정적으로 1964년 8월 통킹만 사건이 발생하고 미국 의회가 존슨 대통령에게 군사행동 권한을 부여하면서 전쟁의 양상이 급격하게 변화하게 됩니다. 결국은 졌지만, 공산화됐지만, 존슨 대통령의 더 많은 깃발 정책은 단순히 병력이 필요해서 추진된 정책이라기보단 여러 국가들이 미국의 대외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선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추진된 것이 되겠습니다. 1965년 2월 미국 대통령 린든 존슨은 박정희를 미국으로 초청해서 성대한 퍼레이드까지 해주면서 한국군의 전투병력 1개 사단을 파병해 줄 걸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당시 한국은 태권도 교관단, 후방시설 건설을 위한 공병대, 이러한 비전투병력은
이미 파견돼서 임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태권도 교관단, 또 공병대, 태권도 교관단이나 공병대는 미리 파견돼 있었던 거고, 그래서 린든 존슨은 1개 사단급의 병력을 우선 증파해달라고 한국에 요청하면서 그 대가로 한국군의 군 장비 현대화와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베트남 파병이 실제 이루어진 것은 결국 미국의 요구 때문이었으며 외교, 경제, 국방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의존하던 당시 대한민국 현실에 별다른 선택지가 없기도 하였습니다. 하긴 뭐 6.25 사변 이후에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우리나라가 뭐 이만큼 나라를 유지할 수가 있었겠나 하는 의문도 가져. 그때 당시 어린애들은 어땠습니까? 미군 트럭만 지나가도 쫓아가면서 Give me a gun please, give me a chocolate please. 잘 되지도 않는 영어 가지고 그거 하나 얻어먹으려고 그러면 미군들이 그냥 그 먹다 남은 뭡니까 그 깡통 속에 들은 거 이런 것들 그런 거를 그냥 담장 밖으로 이렇게 던져줘서 그걸 또 그냥 뺏어 먹으려고 먼저 달려간 놈이 임자라고 해가지고 또 쫓아가서 그냥 해가지고 집으로 가서 그걸 빼느라 싸우느라 터지고 깨지고 그냥 난리가 났죠. 그런 우리나라였습니다, 사실. 단순히 군부 세력이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을 용병으로 팔아먹었다는 식의 주장은 당시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하고 파편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1964년 7월부터 73년 3월까지 8년 8개월 동안 32만 5,517명의 한국군이 정부의 명령에 의해 목숨을 걸고 파병돼서 전사자가 무려 5,099명, 부상자가 1만 2,352명,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10만여 명이 발생하는 등 우리 군의 큰 희생을 치르면서 한국 현대사에 지대한 공헌과 뛰어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근데 지금 월남 파병했던 사람들 대우가 뭐 얼마나 시원찮습니까? 그거는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냥 일시불로, 그때 뭐 월급도 빼서 국가 발전에 썼으니까 일시불로 한 5억 원씩 주고 매달 500만 원씩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분한테 주고, 돌아갔으면 그 가족 사모님한테 주고, 사모님도 없으면 자식들한테까지 혜택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월남 파병 가족은 아닙니다. 파병 당시 외환 보유고 1억 2천만 달러, 총 수출액 9,700만 달러, 국민 1인당 GNP 100달러였는데 월남 전쟁으로 인해서 유입된 달러가 무려 어떻게 됐습니까? 67억 2,900만 달러였으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9,700만 달러에 불과했던 게 67억으로 변했으니까 이게 얼마가 올라간 거예요? 96, 54, 97, 63. 기가 막히죠? 7배. 인가요? 수학적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7배 정도가 그 파병으로 인해서 가져온 달러를 들여온 효과가 발생한 거죠. 자, 월남 파병 성과를 4가지로 요약해보면, 첫째는 월남 전쟁으로 들어온 67억 달러는 어디다 썼습니까? 경부고속도로를 45개나 만들 수 있는 큰 금액으로 국가 발전, 경제 발전을 견인한 뭐가 됐습니까? 원동력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의 절대 열세였던 국방력 강화로 국가안보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됐죠. 이때 우리는 M1 총이었죠. 우리나라가 갖고 있었던 총은 M1이라는 게 얼마나 무겁습니까? 크고 무거운 총이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16, 가벼운 M16, 가벼운 총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활용을 해서 우리 현재 군대가 아마 M16 쓰고 있으리라 보는데 저 역시도 그때 M16을 썼으니까요. 제 군대 생활이 이제 76년부터 79년도까지 했으니까 군번은 1266-0990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6.25 전쟁 시 도와준 21개 자유우방국의 은혜의 보답이었고 보훈의 효과로 자유우방국가로서 자리매김과 국제사회에서의 외교적인 위상을 확립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절대 열세였던 국방력 강화로 국가안보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됐습니다. 큰 공이죠, 월남 파병 성과가. 네 번째는 우리나라 최초로
해외, 월남의 건설, 운송, 용역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된 거죠. 7만여 명의 기술자들이 해외 진출에 노하우를 쌓게 돼서 1973년 결국 중동 진출, 오일머니를 긁어 모아 들여올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진출할 수 있는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게 되었으면 월남 참전의 기회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다라고 강원 도민일보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월남전이 얼마나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기여를 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경부 고속도로 건설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당시 이를 찬성한 국민은 아무도 없었고, 전문가도 아무도 없었고, 정치인도 아무도 없었고, 모두 다 반대를 했죠. 여기 누워있는 이분이 매일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왼쪽에 누워 계신 분이 김영삼, 당시 신민당, 김대중, 당시 신민당 국회의원이었었죠. 경북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하면서 굴삭기 앞에 들어놓아서 나를 밀고 가라고. 자, 정치한다는 자들은 이처럼 귀한 사진을 교과서에 실자는 소리 한마디가 없죠. 유치원부터 노인, 대학, 교재까지 싣고 가가오 벽에 붙여서 길이길이 후손에 돌려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 북한 김일성 찬양 얘기는 국사교과서에 나오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건립한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업적에 대해서는 없죠. 역사를 있는 그대로 묘사를 해야 되는데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못 배우셨을 거예요. 저는 그래도 배웠어요. 그때 당시는 그래도 우리나라 역사를 제대로 많이 가르쳤는데 요즘은 완전히 교과서가 편향적인 교과서가 돼버렸죠. 기가 막힙니다. 사실 내용을 보면. 우량농지 훼손 웬 말이냐, 이게 데모하는 거죠. 쌀도 모자라는데 웬 고속도로 건설이냐. 전부 다 그렇게 반대하는. 부유층의 전유물인 고속도로 결사 반대, 죽음으로 반대한다는 거죠. 공사 현장에 몸소 드러누워 진보, 개혁, 민주화 운동을 몸으로 실천하신 움직이는 양심. 이 사진 기억하시죠? 이 사진. 경부고속도로 공사하는 불도저 앞에 처 누워있는 자들이라고 이제 보도에 나온 건데, 자, 한번 봅시다. 봅시다. 제가 말만 하면 또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매일경제 신문 4면에 보도된 겁니다. 2010년 7월 7일 날. 여기 보면 당시 야당이었던 신민당 지도부는 경부 고속도로 건설에 반발했다. 여기 나오죠.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었다. 두 전직 대통령은 당시 경부 고속도로 건설 현장을 찾아 굴삭기 앞에 드러누워 반대 시위를 하기도 했다. 이것도 제가 실체적 진실 100%이라고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니니까. 다만 그래도 유력신문인 매일경제신문 4면에 난 거니까 이렇게 그때 모두가 반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언론에 난 걸 보니까 국회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경부 고속도로 건설 반대 취지를 발표한 내용입니다. 한편 고속도로 건설이 지역 불균등 발전을 가져온다고 주장한 논객으로는 당시 건설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김대중이 단연 돋보였다. 그도 고속도로 건설 자체는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과 긍지를 느낄 일이라고 보았다. 그럼에도 그는 1967년에 제62회 국회 건설위원회에서 경부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 한마디로 머리보다 다리가 크고
양팔과 오른쪽 다리가 말라버린 기형아 같은 건설이라고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말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머리보다 다리가 크고, 이건 뭐 기가 막힌 거죠. 양팔과 오른쪽 다리가 말라버린 기형아 같은 건설이라고 규정을 해버린 거죠. 그 의미는 두말할 나위 없이 영남 지역으로의 교통망 집중이 강원, 호남과의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것이었다. 당시 한상진 씨가 한 얘기고, 고속도로와 지역 빌균등 발전이라는 데서 논쟁으로 있는 한국사 2의 근현대편에 나오고 역사 비평사 350면 이하에 나온 것을 요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직접 본 건 아니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보도됐다고 하는 사실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경부 고속철도가 개통되기 전에 우리나라는 6.25 사변 이후에 어떠한 나라였나 이 사진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트럭 하나에 사람들이 그냥 콩나물 시루 이상으로 올라타서 이렇게 가는 모습. 이 화물을 싣는 이 기차인가요? 거기 옆에 이렇게 그냥 올라타서 또 가는 모습. 이건 6.25 사변 군정 때 미군들이 미군 트럭을 개조해서 그 철로를 갈 수 있게끔 해준 거를 군인들이 활용하는 거. 나중에 이제 철도청이 개청돼서 결국 우리나라도 이제는 KTX가 달리는 나라가 됐죠. 경부 고속철도 건설 기공을 해서 결국 이제 KTX가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데 뭐 얼마 걸립니까? 저는 대구를 자주 내려가는데 2시간 10분밖에 안 걸려요. 서울에서 가면. KTX의 멋진 모습이고, 이것이 이제 경부 고속철도 1단계 개통식이 있었던 사진입니다. 2004년 3월 경부 고속철도 1단계 개통. 정말로 호미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나라가 6.25 사변 후에 자전거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나라가 이렇게 변했다는 건 기적 아닙니까? 일본은 잠수함을 만들어서 미국을 쳐들어갔지 않습니까? 괌을 쳐들어갈 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비행기 하나 만들었습니까? 꿈도 못 꾸죠. 택도 없는 거죠. 홈이나 만들고 낫이나 만들고 괭이나 만들고 그런 정도 수준 아니었습니까? 자전거 하나도 아마 못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 정도 수준의 나라였었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우리나라를 발전시킨 원동력이 된 게 바로 중화공업 건설을 추진한 성과입니다. 이 중화공업 건설을 한 추진 배경에는 아주 역사 스토리를 제가 보니까 여기에는 없을 텐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독일을 방문해서 차관을 얻어올 때 독일의 아우토반을 달려본 겁니다. 아우토반. 저도 뭐 대통령 경호할 때, 청와대 경호실 근무할 때 캐나다도 가고 뭐 이렇게 스위스도 갔다 오고 뭐 이러면서 독일도 갔다 오고 이럴 때 아우토반을 달려봤습니다. 뭐 240km, 250km 달려도 안정적이에요. 자동적으로 딱 뒤에 차가 더 달리는 것 같으면 규칙의 룰에 의해서 딱딱 피해줍니다. 독일은. 기가 막힙니다. 그걸 보고 달리던 아우토반 중간에 내려서 그 아스팔트에다가 키스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면서 마음을 다졌고. 당시 독일의 총리가 된, 지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대한민국에 차관을 주면서 조건을 붙였다는 거죠. 당신네 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니까 이 돈을 주면 이 돈을 객적인 데 쓰지 말고 반드시 중화공업, 제조업 이런 거를 일으키는 데 써야 된다. 고속도로 건설이라든지. 그러면서 히틀러가 독재할 때에 그때 당시 사회간접 자본시설 확충한 것들을 다 돌아보면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아우토반도 히틀러가 건설한 거라고 합니다. 그런 것까지 다 설명을 해주면서 이렇게 해서 독일이 발전했다. 독재는 했지만 이렇게 해서 발전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명심해라. 그래가지고 박 대통령이 머리에 각인 딱 시키고 와서 이러한 분 다른 데 안 쓰고 당사를 짓는 데 쓰자고, 뭐 또 민주화 세력들은 국민들의 민주화를 위해서 쓰자고, 여가생활을 즐기는 데 쓸 수 있게 하자고, 농업 발전하는 데 쓰자고 그랬지만 다 거절하고 중화공업
건설, 고속도로 건설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한 거죠. 당시 다 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던 나라들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나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원을 받아서 호텔 건설하고 리조트 건설하고 골프장 건설하고 이런 데 전부 써버려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보다 잘 살던 나라들이 우리보다 확실히 못 사는 가난한 나라로 전락했지 않습니까? 필리핀이 당시 우리나라 뭡니까? 어디에 중부에 서울 중구에 무슨 운동장입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운동장 축구 운동장 큰 거 건립해준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도자가 어떤 결정을 내려서 국가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는 리더십이 이만큼 나라를 성장시키느냐 망하게 하느냐의 결정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대통령, 국가의 리더자 잘못 뽑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죠. 잘 뽑아야 되겠죠. 자, 박정희 대통령은 73년 1월 중화공업화를 선언을 하게 됩니다. 73년도에 기가 막힌 거죠. 군 장성 출신, 소장 출신이, 별 2개 출신이. 중화공업 계획의 핵심은 철강, 비철금속, 기계, 조선, 전자, 화학공업을 6대 전략공업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1981년까지 전체 공업에서 중화공업의 비중을 51%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인당 국민소득을 1000달러와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시를 합니다. 1981년까지. 근데 수출 100억 불 목표가 달성된 게 땡겨졌죠. 4년이 땡겨져서 1977년도에 목표는 80년대였는데 국민소득 1000달러, 수출 100억 불 달러를 달성하게 되죠. 64년에 1억 불의 실적에 불과했던 나라가 불과 13년 지나서 70년도에는 10억 불이 됐다가 또 7년 지난 다음에 100억 불 수출 목표를 달성해서 아세아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 다음 가는 수출 대국 반열에 오른 것이 되겠습니다.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당시 50억 불, 72년 유신 사태를 선포하고 100억 불 달성을 선포한 것이 되죠. 본래는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때는 50억 불이 목표였어요. 1981년도까지. 그런데 72년에 유신을 선포하면서 100억 불을 목표로 더블을 늘린 거죠. 근데 실제로 달성이 됐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거죠. 유신 체제의 실질적 목표는 뭐였어요? 중화공업을 건설해서 한국을 선진국 문턱으로 밀어 올리는 것이라고 조갑재 씨가 유튜버죠, 지금은. 공업의 지방분산, 공단 플러스 주거도시, 복합 개념을 갖춘 자적도시 건설 염두에 두고 창원을 건설했다는 거. 이 기가 막힌 거죠, 사실. 물론 지역 감정들을 유발하는 그러한 요인들이 조금은 되었다고도 볼 수 있죠. 1976년 박정희 대통령이 창원공단을 방문했을 때 깎아머리 쓰다듬으면서 격려해 주시던 일 잊을 수 없다고 김참모 이분이 얘기를 했고, 중후 장대형 산업구조 때문에 산업구조 개편이 늦고 IT 융합도 낮아 경쟁력이 약화된다. 이렇게 황석주 이분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국력을 일구는 열사의 한국인들, 중동의 근로자를 파견하게 되고, 중동에 수출을 하게 되고, 인력 수출을 하게 된 거. 건설사들이 많이 갔죠. 이것이 또 대한민국을 일으키는데 역동적인 역할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중동 국가 건설 붐이 넘쳐나서 5.1달러 도로, 항만, 공항 등 사회 간접 자본시설이 확충되게 됩니다. 베트남 특수가 끝난 다음에 오일 쇼크가 왔죠. 그래서 중동 국가들은 뭡니까? 오일이 나니까 오일머니, 5.1달러로 흥청되게 되죠. 중동은 이것이 하늘이 준 메시지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최초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1973년도에 사만 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동 진출하게 된 대한민국 기업, 건설 기업들이 진출하게 된 서막이 되겠습니다. 신뢰를 한 거죠. 대한민국에서 시공한 것들을. 박정희 정부는 또 전폭적인 지원을 해줬죠. 그래서 기업들이 앞다퉈서 중동으로 떠났습니다. 중동으로 고고 싱싱. 예. 그래서 1975년 7억 5천만 달러에 불과했던 건설 수주액이 1980년에는 단 5년 지나서 82억 달러로 엄청나죠? 10배가 넘었죠. 10배 이상 넘었고 이 기간 한국 외화 수입액이 무려 85.3%이지. 이 5.1달러. 근로자 수는 급증했고 1975년도에 근로자가 6천 명이 인력 수출된 거고 78년에는 무려 10만 명이 육박했고 한때는 20만 명에 달할 때도 있었으니까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얼마나 기여한 것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이 70년대 우리나라를 이끌었던 원동력, 오일머니, 중동에 진출한 모습을 이제 건설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일머니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기가 막히죠. 2018년 월별 국내 건설사 중동 수주 누적액 증감률 추이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별로 국내 건설사들이 무려 240위까지 늘었다가 적을 때는 뭐 이렇게 적었다가 확 늘고 그랬죠. 다음에는 이제 우리나라를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게 포항제철의 기적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포항종합제철소를 건설하느라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다 반대하고 그랬죠. 자동차도 못 만들던 나라 아니었습니까? 기껏해야 호미하고 난 만들고 괭이나 만들던 나라였는데 무슨 철을 쓸 데도 없는데 자동차도 만들지 못하는 나라가 제철소를 건립하느냐고 다 반대했죠. 그러나 이제 1973년 6월 7일 오전 7시 30분 포항 1고로에서 최초로 시뻘건 쇳물이 흘러나오자 고 박태준 명예회장을 비롯한 포스코 당시 포항제철 임직원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포스코죠. POSCO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게 이제 영광로 조금만 불이 보이네요. 아까 보셨죠? 얼마나 이게 환호가 되겠습니까? 근로자들하고 명예회장인 박태준 씨하고 그때 당시에는 회장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를 살린 건 또 한일 청구권 협정이 되겠습니다. 36년간 지배를 받았던 이 나라가 우리나라한테 한 푼 안 주고 입 싹 닦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오더를 내려가지고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돈을 뺏어와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한일 청구권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 맺어지게 됩니다. 한국 정부가 앞으로 식민 지배와 관련해 더 이상 일본의 배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고 일본이 무상 3억 달러, 정부 차관 2억 달러, 민간 차관 1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3억, 5억, 6억 합해서 6억이죠. 6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거예요. 그 중에 반이 이제 무상으로 된 거죠. 이건 뭐 반대들을 엄청 했죠. 한일 청구권 협정하면 안 된다고 뭐 반대를 했지만 결국은 이거 갖다가 뭐 했습니까? 포항제철 건설하고 이런 데 쓰지 않았습니까? 당시 박태준한테 모든 오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오다가 떨어진 거죠. 만약에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전부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전부 빠져 죽어라. 이런 정도로 말씀을 했을 정도니까 그때 당시 표가 그거였지 않습니까? 실패하면 우향우. 우향우하면 뭐예요?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자 모두. 그런 각오를 했다는 거죠. 도쿄로 날아가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누구예요? 정재계의 실력자인 야세이카 세이도쿠. 이름도 희한하네. 그는 박태준에게 야하타 제철소의 사장인 이나마야 요시히로와 후지 제철소의 나가노 시게오를 만날 수 있도록 주선을 하게 됩니다. 이들에게서 박태준은 호의적인 답변과 지원 약속을 끌어내게 됩니다. 이나마야 요시히로는 야하타 제철소와 후지 제철소를 통합해서 신일본 제철소를 만든 인물입니다. 이들에게서 포철의 건립과
기술 이전 약속을 받아냈지만 문제는 또 있었어요. 뭐냐면 1억 불의 청구권 자금은 반드시 여기서 1억 불짜리 돈 앞에 남아 있었죠. 1억 불짜리. 농업 발전용으로만 써라. 이렇게 한일 청구권 협정에 협약이 체결된 것이었어요. 협정이 된 것이었어요. 이걸 이제 돌파한 거예요. 박태진 회장이 당시. 박태준이 이 자금의 전용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자 일본 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난색을 표명했죠. 당연히. 박태준은 일본의 거물급 기업인들을 동원해 관리들을 설득해서 마침내 아이치 외무장관은 한국의 종합 제철소 건설에 1억 달러를 재정 차관으로 제공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했다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김종필 오호이라 메모에서 주인공이었던 오호이라 통신성 장관이 반대하고 나서버렸습니다. 산업의 첫 단계는 농업 자립화이므로 비료공장, 농기계, 공장부터 세워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었습니다. 옛날에 그 김대중 대통령도 대중경제론에서 주장한 것이 우리나라의 자립경제를 이루는 것이 본래 목표 아니었습니까? 어떤 게 옳은지는 뭐 역사학자들이 판단할 일이고 저는 저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중화학공업을 일으킨 것이 더 좋았던 건지 자립경제를 이루기 위해서 농업을 발전시키고 그러는 것이 대중경제론이 옳았던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민주화의 공을 세우신 것은 틀림없습니다. 박대준은 제철소 건설의 목표는 국가 안보이다. 한국은 여전히 전시상태다. 안보를 고려할 때 제철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이 적화되면 일본도 좋을 곳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러한 논리를 개발해서 결국 오호이라를 설득하게 됩니다. 박태진이 귀국해서 김학렬 부총리에게 일의 경과를 보고하자 김학렬은 구두로는 안되고 문서를 가져오라고 해서 박태준은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3대 철강회사와의 협조 각서를 받아오게 됩니다. 각서까지 받아오는 거죠. 대단한 인물이죠. 키는 작으신데. 69년 8월 26일 도쿄에서 열린 제3차 한일 강요회담에서 일본 측은 포철 건립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일본 철강 연맹과 상의한 후 자세히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합니다. 이에 김학렬은 단상에 올라가 예의 그 각서를 들어 보이며 여기 3대 일본 철강사들의 협조 각서가 있다. 이것은 한국의 100만 톤 규모의 제철소가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닌가 하고 일본 강요들을 추궁했습니다. 더 이상 답변을 할 수 없었던 일본의 강요들은 마침내 포철 건립을 지원한다는 각서에 서명하게 됩니다. 근데 뒷배경은 또 뭐 더 들어가면 복잡합니다. 사실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1억 불을 차관으로 인정을 해줬지만 공사나 기술이나 모든 것을 자기네 나라가 설계서부터 다 맡아갑니다. 그래서 일본이 빼간 돈이 지원했다가 빼간 돈이 엄청나게 더 많은 거죠. 결국은 그런 나쁜 놈들입니다. 일본 놈들 쪽발이들이. 자, 전세계 유명인들이 박정희라는 인물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저는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 세계인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포스트레이디 영부인 유경수 여사 박정희 대통령과 다정했던 시절 참으로 아쉽습니다. 두 분이 다 비명의 총탄에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군복을 입은 근엄한 모습, 담배를 피는 뭔가 사색에 잠겨있는 모습, 장교 때의 모습이고 또 아마 장군 때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세계 유명인들은 박정희를 어떻게 평가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명한 등소평 뭐라고 그랬습니까? 박정희는 나의 멘토다. 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멘토를 누구로 정하셨습니까? 혹시 제 강의를 듣고 저를 멘토로 삼아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저를 멘토로 삼아서 하루 10시간 이상 노력하시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등소평조차 박정희는 나의 멘토다. 다음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박정희에 관한 책은 어떤 책이라도 다 가지고 와라. 그는 나의 모델이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사실.
설명은 부연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굽니까 이거? 폴 케네디, 유명한 인물이죠. 박정희는 세계 최빈 국가를 불과 20년 만에 세계 정상급 국가로 만든 인물이다. 아, 대단한 말 아닙니까? 예. 있는 그대로만 밝혀드립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뭔가 지도를 보고 손가락을 가르치는 모습이죠. 이것은 궁정동에서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쏜 장면이 되겠습니다. 재현한 거죠, 이제 이거는. 잡혀가지고. 자, 후진타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새마을 운동을 많이 연구했다. 대한민국에서 새마을 운동이라는 거 아닙니까? 상당수의 중국 국민들이 박정희를 존경한다. 후진타오. 자기도 존경한다는 얘기죠. 새마을 운동 보십시오. 그때 당시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우리 모두 일어나 마을길을 넓히세, 애기 좋은 새마을 우리 힘으로 가꾸세. 그 노래대로 마을길도 넓히고, 마을길도 넓히라니까 자전거 하나 지나가고 사람 하나 걸어가 다니던 길이 인력거가 지나가고, 인력거가 지나가던 길이 트랙터가 지나가고, 트랙터가 지나가던 길이 아스팔트는 아니지만 세멘트가 깔리고, 또 경지 정리 쫙 해서 사각으로 경지가 딱 정리되고, 민둥산이었던 산들이 지금 전부 산림녹화가 돼가지고 지금 전국 어디나 산림이 빽빽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기적이죠. 자, 이건 누굽니까? 키신저가 한 말이죠. 19, 20세기 세계적 혁명가들 5인 중 경제발전의 기적을 이룩한 사람은 오직 박정희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키신저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는 산업화 후에 민주화를 이룩한 소위 민주화의 토대를 다진 인물이라서 나는 그를 뭘한다? 존경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전에 김정일이가 한 말입니다. 정주원과 대화 중에 예전에 유신에 대해서 말들이 많지만 박정희는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경제를 성장시키지 않았는가. 서울을 보라. 서울은 도쿄보다도 나은 민족의 자산이다. 김정일, 정주영과의 대화 중에 한 말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게 너무 많이 흘렀네요. 너무 많이 흘러서 조금만 더 하고 끝을 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엘빈 토플러가 한 말이죠. 민주화는 산업화가 끝난 후에 가능하다. 이런 인물을 독재자라고 말하는 것은 언어 도단이다. 박정희라는 모델은 누가 뭐라고 말해도 세계가 본받고 싶어하는 모델이다. 그렇죠. 산업화와 민주화가 동시에 갈 수 없다는 거죠. 예. 민주화를 이루기 전에 어느 정도 산업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건데, 산업화도 이루기 전에 민주화를 다 추진하다 보면 아무것도 국민들한테 다 나눠주고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싱가포르에 이광효 그분은 취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치인들을 다 초청을 해서 5,000명을 배에 태워가지고, 커다란 배에 태워가지고 바다 한가한 들어가서 배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다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저런 놈들을 데리고는 정치 못한다고. 그 30년을 지배해서 오늘의 싱가포르를 건설해 놓은 거고, 또 후계자도 자기 아들이 또 집권을 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누가 이광효한테 독재했다고 그럽니까? 지금 얼마나 풍요롭게 사는 나라가 됐습니까? 우리는 민주화만 좋아하다가 배 꼴꼴 고른 것보다는 산업화, 이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앱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거를 발전시키는데 더더욱 성장에 박차를 가해서 국민소득 10만 불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이 우리의 일을 반을 대체하면 로봇세를 받아서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4일만 일하고 하루에 8시간 일이 아니라 6, 7시간만 일하고도 보수는 충분히 받고 여유롭게 여행 다니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아마 여러분들을 맞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0년 내에 하여튼 로봇이 현재의 일의 반을 다 독차지한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뭐 그러한 맛을 조금은 보고 갈지 모르지만 여러분만큼은 못 보고 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싱가포르의 리콴유
30년간 독재를 하고 싱가포르를 일으킨 거장이죠. 아들까지 대를 이어서 통치하게 만든, 자, 뭐라 그랬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눈앞의 이익만 쫓았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다. 이렇게 아주 단언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뭐라고 했습니까? 박정희가 없었다면 공산주의의 마지노선이 무너졌다고 그랬습니다. 공산주의의 마지노선이 무너졌다. 공산화됐다고 보는 거죠. 결국은. 예. 김일성이 원했던 적화, 그런 나라가 되었다고 본 것이 되겠습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 수출 100억 불 목표를 발표하고 있는 장면이고, 마하티르 훈센 총리도 나는 박정희 대통령을 최고로 존경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자, 한강의 기적을 일군 대한민국의 거두, 박정희, 이병철, 정주영, 물론 이 외에도 많지만은 그래도 큰 역할을 했다고 박정희와 이병철과 정주영 해가지고 이러한 2014년 2월 14일부터 2월 24일까지 어딥니까? 아르코 예술극장, 소극장에서 공연을 하는 그 모습을 여기 광고한 거를 제가 올려드렸는데, 대한민국의 뭐 대기업이 뭐 나라를 말아먹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 많고, 대기업을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삼성이 없어지고 현대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뭘 먹고 삽니까? 삼성이 수출의 25%를 차지하고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4분의 1을 차지하는데 뭘 먹고 삽니까? 그 미국의 애플 기업 하나의 시가총액도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을 합쳐도 못 따라갑니다. 애플은 2조 6천억 달러인데 우리나라는 다 합쳐봐야 1조 6천억 달러에 불과한 나라입니다. 애플이 2조 6천억 달러를 따라가려면 삼성전자가 지금 540조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돈으로. 그러면 달러로 환산하면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아주 되겠습니까? 모방만 하는 스마트폰 기기 제조업체에 머물러서 되겠습니까? 앱을 생산하는 나라로 이제 변해야 되겠죠. 미국은 애플, 구글, 페이스북 뭐 이름은 바뀌었지만 또 애플 전부 앱 기반으로 한 기업 아닙니까? 따라하기 모방 천재가 뭡니까? 우버. 자동차 하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차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아무 자본도 없이 그 아이디어, 앱 하나 가지고 수십조의 자산을 모은 기업이 됐고, 에어비행기, 모텔 하나 있습니까? 호텔 하나 있습니까? 없잖아요. 남은 방, 남은 호텔 객실들을 이용해서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앱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래서 창조력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회가 됐으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이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미래에 해야 될 일들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면서 지금까지 보아온 것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핵심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자격증 도전을 낮은 단계부터 시작해서 스텝 바이 스텝, 낮은 단계부터 자격증을 낮은 단계부터 시작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기술사까지 목표를 세우시라는 거. 그리고 소방공무원 시험, 경력경쟁 채용시험 도전 등 합격을 목표로 하루 10시간 이상 투자하시라는 거.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 과거의 자본 생산 요소는 토지와 노동과 자본이었지만 이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토지, 노동, 자본만 가지고 안 되고 데이터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창조력 필요하고 상상력도 필요하고 이러한 사회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러한 창조력과 상상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회에서 중심적 인물이 되기 위한 노력, 그러기 위해서 인문학 서적을 많이 읽으시고 하루에 10시간 이상 반드시 학문에 투자하시고, 학생의 본분은 뭡니까? 책을 보는 겁니다. 자기의 부족한 부분은 자기가 제일 잘하니까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해서 10년 후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근사하게 사회 앞에 내비칠 수 있는 당당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제출 안 하신 분들 제출해 주시고 출석서 잘 챙겨서 지각과 결석 없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말고사는 14주차에 제가 10문제 알려드리면 그거 다 맞으시면 모두 올 A 100점 만점 맞으신 분은 A 플러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